아예 대놓고 독일이 재무장하겠다. 기갑부대를 만들겠다. 기갑부대를 창설해서 발트해 3국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가 지금 교전 관계, 내지는 적대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러시아를 자극. 2021년 이후 푸틴 직접 대화 제안을 폴란드 발트 3국이 반대한 것이 1년 뒤 침공에 간접 기여했다는 메르켈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요. 메르켈 총리는 지금 물러난 지가 좀 됐죠. 독일의 총리로 상당히 오랜 동안 집권을 하다가 메르켈 총리가 은퇴를 했고 경계를 떠났고 그 다음에 거의 곧바로일까 싶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자면 그 전에 그 프리스토리가 있죠. 그건 뭐냐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 내지 합병한 이후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또 이제 고조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결국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중앙의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 불만을 가졌고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전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전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민간이 죽고 전투원이 죽어나가는데, 또 하나 그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푸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오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군이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주의 그 친러시아 분리독립주의자들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은 그 극우 민족주의, 강경민족주의 세력이 아예 그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요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 테러를 가하고 상당히 그 민간인들에게 위해를 가했어요. 그 당시에 유엔에서도 그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한 참극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분쟁이 지속이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푸틴 대통령도 이것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어떤 유럽에서 또 한 번의 내전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서유럽, 특히 나토 회원 국가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면서 계속 협상을 벌였죠. 그게 바로 이제 민스크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민스크 협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왜 그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느냐를 놓고, 러시아는 이 서방을 탓하고 서방은 러시아를 탓하는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상이 깨지게 됐는데, 그때 협상의 주체가 한쪽은 러시아였고요.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국가였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그 당시에 그 총리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그 민스크 협상의 어떤 그 판을 키우고 타결을 위해서 개별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라 한쪽에는 러시아, 반대편은 EU 연합, 유럽 연합이 축이 돼서 훨씬 더 큰 규모로 협상을 벌이자는 거였죠. 그래서 EU 연합과 러시아의 협상을 벌이자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폴란드라든지 발트해 3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 폴란드와 발트해 3국이 이 협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상을 하지 말자고 했냐면은, 결국은 EU와 러시아 간의 어떤 협상이란 것이 결국 타협과 절충으로 흐르면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나 발트해로서는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될까봐 그것을 겁나가지고 아예 그냥 판을 깨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EU와 러시아 간의 어떤 정식 협상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서 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2022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전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최근에 헝가리라고 기억을 하는데, 헝가리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니면 그 협상을 성사하기 위한 어떤 물밑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발트해 3국과 폴란드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이 이제 어그러지면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속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인터뷰를 들은 또 발트해 3국과 폴란드가 그럼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냐. 또 그리고 메르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협상이 벌어졌다고 치자. 그 협상이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었겠느냐. 당신이 그 러시아를 몰라서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협상에 도장을 찍을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전이 오갔던 것이죠. 러시아가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드론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주나 3주 전에 상당히 여기에 관한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보도를 접하셨다는 이제 전제하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그 보도가 러시아를 좀 탓하고 이 러시아의 어떤 그런 위배 행위가 침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위가 서유럽에 얼마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제가 사실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은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아니면 또 러시아가 또 워낙 훨씬 더 많은 그 비율로 큰 비율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미사일과 비행체 드론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쏟아부으면서 피해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분명히 그 드론이라든지 어떤 비행체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공격하다가 폴란드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폴란드라든지 나토가 사실 문제를 크게 삼지 않았다가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것을 쉽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전혀 러시아의 비행체가 폴란드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나토 국가가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 삼으면서 이게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것인데요. 제가 사실은 아까도 그 처음에 소개할 때 제가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장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관련된 그 학술 발표회가 있었고 제가 거기 참석해서 조금 그 최신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2023년이나 2024년에 러시아 비행체가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이쪽을 침범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추측이 맞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러시아가 의도하지는 않았든 아니면 의도했든 간에 살짝 뭐랄까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살짝 폴란드 영토에 일부러 아주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살짝 침범을 해서 이 나토의 어떤 태세 내지는 어떤 준비를 한번 떠보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학술 발표회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있냐면 최근에 더더욱 더 강력한 기세로 러시아가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날려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대공 방공망을 동원해서 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서방으로부터 받은 방공 무기가 있어서 그걸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미사일은 상당히 고가의 무기죠. 수도 제한돼 있고 한 번에 뭐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고 반면에 그 드론은 값이 싸죠. 그래서 항상 미사일과 드론을 함께 날립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효율성을 높이고요. 또 하나 그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적게 쏘면은요. 당연히 그 방공망이 다 감지를 해서 대부분 다 격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공망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비행체를 한꺼번에 날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많이 날리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격추되더라도 살아남은 비행체가
떨어지게 되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비싼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가형 드론을 많이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가형 폭탄도 안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항법 장치도 안 달려 있고 아주 저가형 드론을 엄청나게 많이 날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크라이나군의 그 대공무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저가형 드론에는 항법 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우크라이나를 목표로 해서 날려보냈는데 이게 그 성능이 떨어지고 워낙 그 값싼 비행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폴란드 영토를 살짝 침범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그전까지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 그 나토가 그리고 또 폴란드가 문제 삼으면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크게 여론의 초점을 불러 모았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사태를 분석하시는데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푸틴의 의도와 다르게 나토의 분열 대신 독일이 징병제와 재무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메르켈 총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상당히 독일 정치가 뭐 흥미롭다고 할까 아니면 좀 눈길을 끄는 게 메르켈 총리하고 현재의 그 메르츠 총리가 같은 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같은 당이 지금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켈 총리하고 메르츠 총리가 완전히 그 대척점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향이 달라요. 일단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상당히 우호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지도자 중에 푸틴을 어떻게 막 제어한다고 할까요? 푸틴에게 말을 해서 푸틴을 다독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거의 메르켈 총리였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 역시 에너지 자원일 텐데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독일이 싼 값에 들여와서 독일의 생산 원가를 낮춰서 독일의 품질 뛰어난 공산품이 전 세계에 수출돼서 독일 경제를 상당히 호황으로 이끌어 왔거든요. 아시겠지만 메르켈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경제가 아주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는 독일의 기술이 우수한 것도 있지만 또한 상당 부분이 러시아로부터 값싼 그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그랬던 것인데 메르켈 총리가 정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요. 전쟁까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숄츠라고 하는 그 총리 다음으로 총리가 된 분이 그 메르츠 총리인데 사실 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메르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총리가 될 때 가장 라이벌이 됐던 정치인이 바로 메르츠였어요. 그런데 그 메르켈이 결국은 선택을 받아서 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이 메르츠가 아예 그냥 정계를 떠나버리고 기업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메르켈이 정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해서 총리가 된 분이 바로 메르츠 총리인데 물론 그 개인적인 어떤 정치관이라든 세계관이 있었겠지만 또한 그런 식의 어떤 그 메르켈과 메르츠 총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 라이벌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메르켈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르켈이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다독이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정반대에 있다고 하면 러시아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바로 메르츠 총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4년 동안 치르면서 이 영국이 가장 러시아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고 프랑스도 못지않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바로 독일입니다. 그게 바로 메르츠 총리의 정치관이자 대러시아 입장일 텐데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독일이 재무장하겠다. 그리고 기갑부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기갑부대를 창설해서 여기 발트해 3국에 배치하겠다.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가 지금 교전 관계 내지는 적대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역사에서 러시아와 독일이 항상 우호 관계보다는 근대 현대 들어서 상당히 뭐랄까 적대 관계에 있었고 전쟁까지 했던 것인데, 과연 그런 식의 어떤 수준의 갈등 관계로까지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러시아의 도발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간복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게 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잘못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했다고 보기 힘든 것이 항상 국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토가 이 발트 연안지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은 그것은 뭐 자기의 나토 회원국의 어떤 그 자유와 아니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훈련이고, 러시아가 비슷한 훈련을 하면 이것은 러시아가 그 서방을 도발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전쟁을 했다는 데에서는 러시아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나토와 러시아 간의 충돌로 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 인류 공멸의 위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근본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을 위시한 나토 국가들이 과연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또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역사학자로서 독일이 재무장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군사력을 키우니까 독일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일로서는 정당한 행위다라고만 보는데, 독일이 재무장하는 순간 유럽은 또 한 번 전화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나라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데에서 가장 큰 몫을 한 나라가 나치 독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독일이 재무장을 하면은 유럽에 전란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런 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꼬투리를 러시아가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뭐랄까 수수방관하면서 독일이 재무장한 거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독일이 재무장하는 순간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갈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도움이 될 만한 선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메르츠 총리가 독일 기갑사단을 만들어서 그 기갑사단을 발트 연안에 배치해 놓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나토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시각으로 보자면, 이 발트해 3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가 지키기 위해서 독일의 기갑 전력이 배치된다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토 회원국이나 서유럽이 항상 그 발트해 3국의 독립을 중시하고 그것을 북돋아주고 뒷받침해준다고 하는데, 역사의 선례를 들어보자. 항상 서유럽의 강력한 국가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는 항상 발트해 3국을 통해서 왔다. 말로는 발트해 3국의 독립을 뒷받침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 발트해 3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고 러시아가 발트해 3국의 통제권을 뺏기는 순간 항상 서유럽의 강력한 군사력이 거기에 배치됐고, 그 배치된 군사력을 통해서 발트해 3국을 통로 삼아서 러시아를 공격했다.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는 오히려 독일의 기갑 전력이 발트해 연안에 배치되는 그 상황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발트해 3국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점령해서 근본적인 후환을 제거하겠다는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측의 입장을 한번 보자면은, 나토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독일의 기갑 전력을 배치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러시아는 역사의 선례를 통해 볼 때 항상 이 발트해 3국이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항상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통로로 이용돼 왔다. 다시 한번 그런 꼴을 당할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당했던
피해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방의 전력이 들어와 있는 발트해 지역을 가만 내버려둘 수 없으니 여기를 우리가 통제해야 되겠다, 내지는 점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측의 그 입장이 옳은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식의 그 발트해 연합국을 둘러싼 힘의 겨루기가 다시 한번 더 큰 분쟁, 심지어는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극으로 치닫게 됐을 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가를 또 따지는 것은 허망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다 러시아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나토도 할 말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섣불리 우리가 판단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더 큰 비극으로 번져나가는 사태를 막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트럼프는 러우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유럽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은 전쟁을 끌고 가려고 할까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변화와 연동된 문제일 텐데요. 지금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그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큰형님 노릇을 해서 군사력을 제공해주고 그 미국의 군사력 우산 아래에서 자국의 국방 예산을 적게 쓰거나 안 쓰면서 이 경제를 키워오는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흔히가 우리가 나토라고 하지만 나토의 나토 전력의 태반 거의 80, 90%는 다 미국의 전력이었고 그 나머지를 자잘하게 나토 회원국이 맡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한다, 통제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동맹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설령 그것이 나토라고 하더라도 나토에 우리가 괜히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끼어들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하면 서유럽 당신들의 국가 안보는 당신들의 돈으로 감당하라. 미국이 대신 내주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그런 입장을 취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그냥 하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보이니까요. 부랴부랴 나토 회원국, 정확히 말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자신들의 국방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없는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서유럽을 공격할 그 가능성과 의사가 있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이고 그런 또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 힘으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러시아를 주저앉혀야 되는데 러시아를 주저앉히려고 하면은 결국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투입해서 허우적 되는 상황이 있어야지 서유럽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은 보내지 못하더라도 계속 군사 원조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려고 하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재무장에 나선다고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약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러시아의 또 공포심을 키우고 있죠. 러시아는 원래부터 호전적인 국가고 팽창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만족하지 않고 폴란드라든지 발트해 삼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서유럽까지 서두를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실은 예전에 공부를 했던 독일어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던 독일어를 다시 되살려내서 독일의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독일에서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집에 우리 식구가 숨을 수 있는 지하 방공호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독일 시민들이 자기 집에 지하 방공호를 만들려고 할까요? 푸틴이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할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그 메르츠 총리의 그 지도부도 그렇고 일반 상당수의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제3차 세계대전이
멀지 않았다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과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런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야 늘 존재해 왔고, 뭐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전황이 유리하게 되니까 공포심이 더 커졌을 텐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영국,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아니면 또 느끼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그 공포를 일부러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풀리고 과장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세 나라가 서유럽의 핵심 국가이고 나토의 핵심 국가인데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현재 집권 세력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현에 따르면 극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강경 우파 내지는 급진 우파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이 어떻든 간에 현재의 집권 세력에게 반감을 느끼고 그 정책에 반감을 느끼고 결집하고 있는 야당 세력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우파 성향을 띠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독일 대한당, 그리고 프랑스의 르펜 후보가 또 지도하고 있는 당이 있죠. 영국 같은 경우가 아예 그 보수당이 제3당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현재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그 노동당도 조금 있으면 권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있으면서, 그 나이젤 페이지라고 하나요? 독일 대한당에 해당하는 영국의 당이 있고 아주 엄청난 기세로 표를 얻고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독일의 메르츠 총리,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스타머 총리겠죠. 이분들이 느끼는 공포심이라는 게 있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결속을 다져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어떤 집권 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넘기는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면 외부의 위기를 강조하고 외부에 어떤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렇게 외부에 우리의 적이 있으니 우리 안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이견을 말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현 집권 세력이 자체 내에 있는 어떤 그 반발 세력, 반대 세력의 어떤 공포심을 느끼고 그것을 넘고자,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러시아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러시아가 주는 위기를 더 부풀리고 과장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그런 그 집권 세력의 어떤, 좋게 말하면 방식, 나쁘게 말하면 술책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 미국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 세 나라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러시아를 상대로 더 큰,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